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째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가로하고 세로의 크기를 결정하는 fill parent라든가 wrap content라든가 아니면 사이즈를 직접 숫자로 지정을 해서 크기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id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background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어떤 방향, 가로나 또는 세로 방향으로 해서 순서대로 그 안에 뷰라고 하는 거를 채워넣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다른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대표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대표적인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외에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리니어 레이아웃 이외에 다른 레이아웃을 같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이 볼 것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레이아웃은 relative layout이라고 영어로 하게 되는데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자, A라고 하는 뷰가 있다면 이게 뭐 버튼이라고 해도 상관없겠고요. 텍스트 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어떤 뷰들을 담고 있을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본다면 그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에다 갖다 붙여라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A가 이런 식으로 위쪽에 가서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C라고 하는 요 뷰 같은 경우에는 A의 오른쪽 아래에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A의 아래에 있으면서 C의 왼쪽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요. 한번 같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만들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에 아무데나 갖다 놓고 거기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my layout이 아니라 my relative layout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my relative layout 그 다음에 OK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자체를 카피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카피했으니까 얘가 다른 것처럼 이름이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y layout activity, my relative layout으로 했는데 my layout activity 똑같은 게 만들어졌네요. 자, 일단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저번 시간에 같이 봤던 그 내용을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바꿔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화면 구성은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layout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xml 파일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main.xml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탭을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 태그, 이 녹색으로 된 태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렐러티브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아래 작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납니다. 자, 그러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구성하는,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이 상대 레이아웃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대 레이아웃은 아까 보신 것처럼 방향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 레이아웃이 있으면 부모 레이아웃의 여유 공간에 어딘가에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사용했던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딱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버튼이 과연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걸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서 한번 거기에다가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서 붙을지 그걸 한번 직접 해보면 알겠죠, 그죠? 자, 이 레이아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레이아웃 그대로 있는 데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태그만 바꿔준 거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버튼은 그 정보가 똑같습니다. 근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위치 정보가 없죠, 그죠? 예, 이게 어디에 가서 붙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한번 배치를 해볼 겁니다. 자, 저장을 안 했으니까 저장을 이렇게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보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가 뜨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아이디를 넣어주면 그 XML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자바 소스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잠깐 보죠. 자, gen이라고 하는 폴더 저번 시간까지 보질 않았었는데요. 자, 이 폴더 밑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눌러서 열어보면 r.java라고 하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죠. 자, 열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이런 형태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R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역시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바를 좀 해봤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 안에 또다시 클래스가 들어가는 거를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거 안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R.layout. 이 안에 다시 public static final integer로 되어 있으니까 상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main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봤었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안에 R.layout. main이 만들어졌었죠. 그죠? 자, 그 정보가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R.layout. main이 되겠죠. 자, 근데 그 정보가 가리키는 게 뭐죠? 여기에 있는 16진수 값입니다. 자, 근데 16진수 값이 길게 돼 있어요. 자, 잘 모르긴 몰라도 이 정보는 메모리상에 있는 어떤 객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포인터처럼 보이네요. 그죠? 네, 메모리상에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포인터처럼 보여요. 자, 이 정보가 결국에는 이 레이아웃, main.xml에 정의된 레이아웃이 메모리상에 만들어졌을 때 그 메모리상에 만들어진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메인 소스를 가서 보면 자바라고 하는 메인 소스를 가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r.layout.main이라고 하는 요 정보를 이용해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걸 호출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gen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r.java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참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main.xml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만드셨다면 그거는 자동으로 r.java 안에 그 항목들이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여러분이 소스를 수정할 때 빌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항목을 자동으로 체크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main.xml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스타트 버튼이라고 해서 id 값을 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r.java 안에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어떻게? 자동으로 빌드 과정을 거쳐서.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얘가 알아서, 이클립스가 알아서 빌드를 해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XML에 정의해 놓은 정보를 우리가 일일이 소스 코드에서 매칭을 하려고 그러면 이 XML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r.java에서 자동으로 빌드해 주면서 아까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찾아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뜨는 동안에 간단하게 그 GEN 밑에 있는 r.jav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main.xml이라고 하는 거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바꾼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11 눌러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화면상에 딱 보니까 와,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죠. 자, 우리가 순서대로 뭔가를 추가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 1번 버튼, 시작 2번 버튼, 시작 3번 버튼이 이런 형태로 가서 붙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된 거죠? 시작 1번 버튼은 여기에 부모 레이아웃의 여유 공간에다가 여백을 줬죠. 그죠?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속성을 이용해서 여백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작 2번과 3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상대적인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맨 위쪽에 가서 붙은 거죠. 그렇죠? 맨 위쪽에 좌측 상단에 가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속성을 주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 속성을 주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시작 2라고 하는 두 번째 버튼을 시작 1이라고 하는 버튼 아래쪽에 한번 붙여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쪽으로 가서요. 자, 이게 두 번째 버튼이죠. 자, 두 번째 버튼에 자,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 밑에 엔터를 쳐가지고 새로운 속성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땡땡 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까지 쳐보고 예, 그 밑에 보시면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태그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바꾸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뷰의 속성에 이런 속성들이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은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자동으로 얘가 띄워주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빌로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빌로우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에? 아래쪽에다가 붙이라는 얘기죠. 빌로우가 영어로 아래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 빌로우라고 하는 데에다가 어떤 다른 뷰의 ID 값을 집어넣으면 그 뷰의 아래쪽에 채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튼의 ID가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그거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큰 따옴표 중간에다가 갖다 놓고 컨트롤 V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단축키를 일부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을 하시다 보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시작 1 버튼의 아래쪽에 여백이 있는 그 아래쪽에다가 시작 2 버튼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작 3번이라고 하는 걸 또 시작 2의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시작 2라고 하는 버튼을 아래쪽에 여유 공간에 전부 다 한번 채워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 2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버튼에 height 속성을 fill parent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요 나머지 부분을 채워버리겠죠, 그죠? 채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까지 전부 다 얘가 점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작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모 레이아웃에 가장 아래쪽에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폭을 다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버튼도 width라고 하는 이 속성을 fill parent로 만들어주면 가로를 다 채우겠죠? 그 다음에 이 3번이라고 하는 속성을 3번이라고 하는 버튼의 속성 중에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가보시면 align, parent, bott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가는 값이 true냐, false냐 뭐 이런 값만 들어갑니다. 자, true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얘가 가장 밑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 시작 2라고 하는 두 번째 버튼이 아래쪽을 전부 다 채웠고 시작 3이라고 하는 버튼이 가장 아래쪽에 배치가 됐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실제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는 만약에 이 중간의 공간에다가 이 중간 영역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채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버튼 대신에 여기에다가 텍스트 뷰를 가지고 쭉 글자를 써주던 아니면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항목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쭉 올라가는 그런 위젯이 있죠. 나중에 같이 해보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배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버튼, 두 번째 버튼 위에 세 번째 버튼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두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뷰가 이 아랫부분은 세 번째 버튼 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버튼의 모든 걸 볼 수 없게 얘가 가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려버리지 않게 두 번째 버튼을 어떻게 배치하면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두 번째 버튼의 위아래 height 값을 숫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정을 해버리면 이런 작은 단말에서는 뭐 dp가 됐건 아니면 픽셀 단위가 됐건 어떤 여기를 대충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요거보다 높이 위에 가서 붙게 할 수 있지만 단말의 해상도가 달라지면 이게 정확하게 이 위치에 가서 붙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조금 더 긴 해상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을 해도 약간씩 단말에 따라서 단말의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 없이 세 번째 버튼 바로 위까지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번째 버튼, 이게 상대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이 세 번째 버튼 위에 있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로 채워주게 되면 얘가 바로 요 위까지 두 번째 버튼이 있게 될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버튼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레이아웃, 이번에는 빌로우가 아니라 위에 있다라고 하는 above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합니다. 자, 요거를 추가를 하는데 어떤 거 위에 있냐면 여기 있는 세 번째 버튼 위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어떤 형태로 보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서 보면,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간의 여유 공간은 안드로이드가 자동으로 그 여유 공간을 띄워준 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 2라고 하는 버튼이 시작 3의 바로 위까지 채워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2라고 하는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 지금 height 값이 fill paren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래 공간을 전부 다 채웠었는데 그거를
layout above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세 번째 버튼을 지정을 하니까 바로 그 세 번째 버튼 윗부분까지만 내가 채워주게 그렇게 됩니다. 자, relative layout은 지금 보신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에 로그인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하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 같은 게 있을 때 몇 개의 위젯 또는 몇 개의 뷰가 그런 형태, 어떻게 보면 딱 짜임새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때 상대 레이아웃, relative layout을 쓰게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도 relative layout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relative layout의 이런 속성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봤어요. 좀 정리를 하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데, 부모 레이아웃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뷰의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소스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예제는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속성을 추가할 때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위치는 부모 컨테이너, 즉 부모 레이아웃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뷰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모 컨테이너와의 상대적 위치를 지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align parent bottom이라고 하는 게 아래쪽에다 붙여라. align parent top이라고 하는 게 디폴트 값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붙여라 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뷰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할 때 아까 보셨던 above라든가 below라든가 그 다음에 왼쪽에 붙여라, 오른쪽에 붙여라, 뭐 이런 정보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까 안드로이드 땡땡 하면 나오는 그 속성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속성을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 레이아웃 굉장히 중요한 레이아웃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레이아웃입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인데요. 자, 이거는 이 테이블 레이아웃은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정렬을 해서 뭔가 값을 표현할 때 테이블 모양으로 값을 추가를 할 때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소위 모바일 단말 같은 경우에 또는 모바일 단말이 아니라 웹이라든가 아니면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런 테이블 모양이죠. 예를 들면 업무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블 모양 또는 게시판을 보여준다 테이블 모양. 테이블 모양으로 구성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손으로 터치하는 소형 단말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텐데요. 소형 단말이기 때문에 손으로 누르는 상태의 소형 단말은 위젯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젯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손으로 누르기가 좀 힘들게 작은 형태로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 모양의 구성보다는 리스트라고 해서 그 큼직큼직하게 한 줄씩 추가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경우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PC나 웹보다는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용할 경우가 많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테이블 레이아웃은 테이블 레이아웃의 이 태그를 아까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바꿔줬던 것처럼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뷰들은 어떻게 배치하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row라고 하는 걸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row라고 하는 게 결국엔 한 줄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테이블 row 안에 텍스트 뷰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 테이블 row가 한 줄이고 거기에 텍스트 뷰 첫 번째 게 name이고 두 번째 게 이름,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줄 똑같이 또 테이블 row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뷰의 개수만 맞춰주면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배치가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테이블 레이아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소스를 임포트 하셔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이아웃이 스크롤 뷰입니다. 스크롤 뷰? 자, 스크롤을 만들어주는 게 스크롤 뷰인 것 같은데요. 스크롤, 기존에 다른 랭귀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한번 해보셨다라고 하면, 스크롤을 만들기 위해서 막 코딩을 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스크롤을 만드는 게 아주 간단해요. 자, 아주 간단해서, 어떤 뷰가 있다면, 뷰는 뭐 텍스트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겠죠. 어떤 뷰가 있다면, 그 뷰를 스크롤 뷰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주기만 하면 그러면 스크롤이 만들어집니다. 네,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우리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자,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싶을 때 버튼,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버튼으로 바꾸면 버튼이 됐던 것처럼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이미지가 딱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스크롤 뷰라고 하는 요 태그를 갖고 감싸주면 이미지의 크기가 커졌을 때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세하게 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임포트를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세로 방향의 스크롤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스크롤 뷰고요. 만약에 가로 방향으로도 스크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horizontal scroll view라고 하는 태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또다시 감싸주게 되면 이 안에서 스크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코드상에서 자, set horizontal scroll by enable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실제 소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레이아웃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스크롤 뷰라고 하는 데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복잡하네, 좀 머리 아프네 라고 하면 일단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실행해 보시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고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주는 겁니다. 한 화면에. 그러면 버튼을 추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버튼을 2개 추가해도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텍스트 뷰를 2개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 화면 안에서 배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2개를 얘를 추가했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뷰를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2개 추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 2를 먼저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뷰 1을 추가하면 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는 뷰 1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뷰 2는 어디 갔냐? 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레이아웃인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엄청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레이아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뷰를 중첩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중첩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뷰 1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신 뷰 1을 만약에 이렇게 고객 리스트를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고객 리스트에서 한 항목을 딱 선택을 했을 때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고객의 상세 정보가 보이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다 컨트롤로 만들어 버려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2개 화면을 미리 만들어 놔요. 자, 그래서 2개 화면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한 고객을 딱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중첩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첩을 시킨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이 뒤에 있는 뷰로 싹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싹 바꿔주면 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얘를 보이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미 중첩돼서. 그죠?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중첩되어 있는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앞에 있는 거를 안 보이게 하면 뒤에 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환하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전환이 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내가 어떤 걸 터치했을 때, 그 터치할 때의 이벤트도 이 밑에 있는 뷰가 받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기능을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레이아웃을 써서 중첩시킨 다음에 그거를 어떤 뷰를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만 싹싹 조정을 하면, 그죠? 양쪽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복잡하게 보이는 화면을 아주 쉽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증강현실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화면처럼 보이는 것을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바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latives layout 아까 바꿨던 거에서 relative가 아니라 이번에는 frame layout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frame layout을 바꾼 다음에 Ctrl C, 그 다음에 아래쪽에 Ctrl V 하면 frame layout으로 바뀌었습니다. Ctrl S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Ctrl F11을 눌러서 실행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오, 이게 뭐지? 그쵸?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이 제일 먼저 추가가 됐어요. 얘가 화면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가로폭은 200이면서 세로폭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먼저 추가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인데 얘가 fill parent라고 해서 자, 레이아웃, 빌로우, 어버브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이외에 그냥 전체 화면을 채워버린 거예요. 두 번째 버튼이 전체 화면을 채워버리다 보니까 첫 번째 버튼이 거기에 가려져 버린 거죠. 자, 세 번째 버튼은 가로폭만 fill parent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wrap content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가서 붙은 겁니다. 실제로는 세 번째 버튼이 두 번째 버튼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좀 덜 헷갈리게 세 번째 버튼의 height 값을 fill parent로 바꿔보면 얘가 전체를 채워버리니까 두 번째 버튼도 아예 안 보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세 번째 버튼을 보이지 않게 해서 두 번째 버튼을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2하고 스타트 버튼 3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my relative layout에 이 소스로 한번 이게 누를 때마다 자, 이쪽으로 가네요.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면, 자,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데 가서, 자, 헬로 월드 액티비티에 들어가 있는 이 버튼에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면 되겠죠? 영역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전에 열었던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처리할 거는 자, 두 번째 버튼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2로 바꾸고요. 세 번째 버튼인가요? 예, 세 번째 버튼이죠. 세 번째 버튼이 눌려졌을 때 세 번째 버튼을 보이지 않게 할 거니까요. 자, 전부 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토스트 메시지는 그대로 한번 놔둬보죠. 네, 그대로 놔두고 여기 인텐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 자 스타트 버튼 3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거에 점을 눌러보면 이 스타트 버튼 세 번째 버튼이 가지고 있는 버튼의 메소드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중에 set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set
visibilit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set visibility라고 하는 메소드를 엔터를 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뷰 점으로 가보면 뷰의 V는 대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visib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뷰를 보이게 하는 방법이 visibly라고 하는 걸로 만드는 거고요. 이 중에 뷰 점 다음에 invisib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치시면 보이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버튼 3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set visibility를 자,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요.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빨간 줄이가 있죠. 그죠? 예, 얘가 빨간 줄이 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거를 얘가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요 위에 있는 뭐 이상한 것도 복사하면서 생긴 거니까요. Ctrl Shift 알파벳 O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버튼 3을 여기까지 복사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붙여주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 부분까지 없애주면 얘가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얘가 참조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변수 값을 find view by id로 한 이 값을 참조해서 visibility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 뭐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Ctrl F11 눌러서 실행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그 속성을 바꿨으니까 세 번째 버튼이 화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바뀌었죠? 버튼이 눌렀어요 나오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시작 2로 두 번째 버튼으로 바뀌었죠. 자, 두 번째 버튼을 그 다음에 눌러도 아무 반응은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위에 가리고 있던 3번 버튼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화면에서. 근데 그건 단순히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한 번은 딱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안 바뀌니까 시작 2라고 하는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세 번째 버튼, 이 위에 올라와 있던 세 번째 버튼을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요.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전체를 전부 다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로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뭐 그 위에 그대로 선언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거를 2로 바꿉니다. 두 번째 버튼으로 바꾸고요. 얘도 전부 다 두 번째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위에 덮고 있었던 세 번째 버튼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invisible이 아니라 visible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버튼이 눌렸어요로 하고 요거는 세 번째 버튼이 눌렸어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고 시작 3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와 있죠. 세 번째 버튼 딱 눌렀더니 세 번째 버튼이 눌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고 두 번째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눌렀더니 두 번째 버튼을 눌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있던 세 번째 버튼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그 프레임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뷰들의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그 위에 덮고 있던 뷰들을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해주면 그러면 어떤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뷰를 필요에 따라서 서로 바꿔줄 수가 있죠. 서로 전환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화면 구성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 연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책에 있는 예제는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 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차츰차츰 자세하게 보게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자신이 없으면 좀 전에 같이 해봤던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 정도 됐죠? 예, 리니어 레이아웃 이외에 추가적인 레이아웃들을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기본 위젯들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